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 저희가 예, 대면으로 수업을 한번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구매 관리 관련된 이야기를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여기 이제 입찰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영상에서 입찰까지 해갖고 일반 경쟁 입찰 죄송해요. 제한 경쟁 입찰 뭐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수의 계약까지. 자, 이제 오늘 전자상거래 이쪽부터 하도록 할게요. 뭐 전자상거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잘 아는 거죠. 네트워크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전자된 정보의 형태로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거. 뭐 이건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별 문제가 없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병원의 이제 구매 절차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실제로 구매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치느냐,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실제 실무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물품 구매 요청서 결제 및 제출이라는 게 되어 있죠. 자, 물품 구매 요청서라는 게 있어요. 자, 물품 구매 요청서 저기 아무거나 뒤에 자세히. 자, 물품 구매 요청서라는 게 뭘까요? 자, 물품 구매 요청서는 물품을 구매할 때 나 이거 구매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요청을 하는 그러한 문서겠죠. 자, 그래서 그 결제를 하고 제출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결제를 하고 어느 부서에다가 제출을 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네. 자, 물품 구매 요청서라는 거는 각 과에서 해요. 각 과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내과, 외과, 뭐 소아과, 여러 가지 과가 있잖아요. 네, 그런 과들도 있고 아니면 행정 업무하는 과들도 있고 각각의 과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올려요. 그러면은 그 결제를 해준단 말이야. 보통 과장들이 한다든지 해서 결제에 사인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물품 구매 요청서 예를 들어갖고 소화기 내과에서 이제 뭐 어떠한 새로운 약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소화기 내과에서 물품 구매 요청서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더 쉬운 걸로 할까요? 그럼 소화기 내과보다는 뭐 방사선과에서 그러면은 방사선 기사들이 이러한 게 많이 떨어졌다. 뭐 지금은 이제 팍스가 돼갖고 뭐 저기 뭐 현상액이라든지 뭐 필름이라든지 이런 걸 쓰진 않는데 과거에는 그런 거 다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 촬영을 하는 기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혹은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은 본인이 직접 올리기도 해요. 그 과장들이 물품 요청 구매서를 일단 써요. 그래서 뭐 자기가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단계 과장이나 부장이 결제를 해서 이것을 어디다 제출하냐면은 구매부서에다 제출을 하겠죠. 예, 중앙부서나 구매부서에다 제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물품 구매 요청서를 받아들였죠. 구매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러면 구매 물품을 시장 조사를 해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시장 조사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학과에서 일을 한단 말이야. 일을 하는데 그 학회 활동을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뭘 합니까? 요청서라는 걸 쓰죠. 학과장님한테 쓴단 말이야. 혹은 조교 선생님들한테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이 결제되고 제출이 돼서 그것을 이제 받은 실무자들이 구매 물품을 이제 조사를 하죠. 왜 조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격이나 질이나 언제 이것이 들어오는지 이런 걸 다 따져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물 하나 사듯이 그냥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 물품을 시장 조사를 합니다. 쉽게 해서 시장에서 현재 가격은 어떤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떨 것인지, 지금 당장 구매해야 되는지, 좀 기다렸다 구매를 해야 되는지, 수량은 지금 필요한 것만큼 소량만 하고 실제 필요한 구매의 뭐 70%는 나중에 구매하는지, 실제 우리가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이 공급업체에서 얼마만큼,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물건을 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업체 결정 및 계약을 해요. 해봤더니만 A, B, C, D, E 이렇게 공급업체들이 쭉 많아.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대줄 수 있는 업체들이. 근데 그 중에서 B라는 업체가 무엇인가 물건도 빨리 갖다 주고 오래됐고 그리고 좀 탄탄한 기업이더라. 자, 그러다 보면 B로 뭐 만약에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 공급업체 결정 과정에서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수의 계약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원래 했었던 거 아니면 자유 경쟁 입찰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한 경쟁 입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입찰을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계약을 맺겠죠. 자, 너희하고 무슨 품목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사겠다라고 계약을 합니다. 자, 계약을 하면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계약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물건이 일단 들어와요.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거는 돈은 후불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물건이 입고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을 샀다. 약을 샀어. 그러면은 약이 들어왔어. 그러면 입고되고 돈을 주냐? 그것이 아니에요. 물건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과정을 뭐라 하냐면 검수 과정이라 그래요. 검수는 검사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들어가느냐라고 하면은 해당 부서 담당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소화기내과에서 직접 구매하나 혹은 약제과에서 이제 약은 주로 많이 구매하니까 약제과에서 만약에 소화기내과에서 요청서가 올라와서 약제과에서 물품 구매 요청서를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전 과에서 들어온 거를 가지고 물품 구매 요청서를 써서 보급과라는 건 군대에서 쓰는 말이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해주는 그 구매 부서가 있는데 그런 데다 올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약제과에 그런 게 들어왔더라. 어떤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약을 이제 계약을 맺었잖아요. 업체들을. 약이 들어왔어. 이 약이 들어오면은 뭐 약제과 담당자 그리고 그 구매부서 담당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검사하냐 그렇지 않아요. 또 물건을 파는 도매업체 사장님 도매업체 직원들이죠. 공급업체 직원들 최소한 이 세 명이서 모여갖고 검수를 합니다. 이 검수는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제대로 우리가 만약에 100개 만약에 앰플 그 주사 계약이거든요. 앰플을 뭐 200개나 1000개 정도 계약을 했다. 그러면 1000개 수량이 맞는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수량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제품이 정확한지 왜냐 그러면 제가 얘기했었죠. 의료 그 품목들 자체의 특징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소품종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 중에서도 다양한 상품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상품명으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성분이 똑같아도 약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실제 어떤 일들이 있냐 그러면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AAP라고 하는 아세타미노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건 타이레놀이죠. AAP는 성분명 그 타이레놀은 상품명이거든요. 근데 타이레놀도 있고 타피롤도 있고 타피레롤이라는 게 있다고 칩시다. 여러 가지 상품 다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동일한 약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시장에서 그 타이레놀을 구매하고 싶은데 너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갖고 지금 타이레놀 수량이 부족해. 그러니까 타피롤로 대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게 수량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아주 뭐 독특한 약들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의 그 명칭과 근데 그 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리고 수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통기한이에요. 실제로는 실제 들어왔을 때 보통 수량이나 이런 건 틀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 검수 과정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떠한 마찰이 일어난다 그래야 되네. 막 싸우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뭐 부장님 뭐 요거 너무 짧아요. 좀 긴 걸로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긴 걸 갖다 주고 싶어도 이제 이렇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대형 병원들은 좀 다른데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약을 다 못 써요. 실제로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많이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뭐 타이레놀 뭐 배아제 같은 뭐 소화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잘 안 쓰는 약들이 있어. 잘 안 쓰지만 항상 보유해야 되는 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의사들이 사용을 하다가 새로운 게 상품이 나오면서 바꿔버린다든지 그러면 전에 거는 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유통기한은 줄어들어.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계약을 맺은 업체들한테 유통기한 긴 걸로 바꿔줘라.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그런 업무도 해주거든요, 실제. 그러면은 짧은 거는 회수해 가서 짧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급히 필요한 데다가 해주고. 근데 이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하기 싫어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쨌든 들어왔는데 우리는 최대한 긴 거를 원해. 여러분들 우유를 사는 거랑 똑같아요. 우유 살 때 어머니들이 이렇게 물건 살 때 유통기한 긴 거 원하잖아요. 사는 사람은 긴 걸 원하고 파는 사람은 짧은 걸 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뒤섞여 있어요. 짧은 게 몇 프로, 긴 게 몇 프로.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속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이 까지인 것들이 대략 한 30%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100개 중에 30 앰플이 그렇고요. 70개는 그렇습니다 하면 서로 보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검수 과정에서
너무 짧더라. 그러면은 못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때 동안 못 써요. 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금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검수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그런 것인지 그러한 물건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물품 대급 지급이라는 게 그 후에 이제 다 계약에서 사인하고 돈을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물건이 어떻게 돼요? 물품이 이제 출고된다는 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출고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 뭐 창고에 하든지 공급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계약 부서죠. 공급 부서 혹은 약제과 이런 창고에 있다가 필요한 과, 소화기내과, 뭐 성형외과 이런 데로 물건이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순서들은. 자, 그래서 병원 구매 절차 보시면은 각 사용 부서에서 상품 구매 요청서 결제 및 제출을 하죠. 자, 구매 부서에서 구매 물품 시장 조사를 해요. 가격이 얼마들인지 얘기했죠. 그래서 그리고 구매 부서에서 공급업체 결정이나 계약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수 부서가 있는데 검수 부서가 보통 따로 있지는 않아요. 예,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아주 대형 병원들은 검수 부서가 있겠지만 그렇지 우리가 대형 병원만 얘기할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수부서가 있는 데들도 있고 중소형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검수부서를 따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구매부서 관계자, 뭐 해당 부서 관계자 그리고 그런 쪽에서 같이 죄송합니다. 공급업체 결정 계약 검수부서 얘기가 입고 및 검수 문제는 입고는 물론 하는데 따로 두지 않고 그렇게 각각의 인력이 모여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 뭐 그런 게 있고요. 물품 대금 지급 같은 거는 재무부서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구매부서에서 돈이 나간다기보다 돈에 관련된 재무부서에서 나고 이제 물품 출국은 이제 공급실이라고 하는데 물건을 쌓아놓고 공급해주는 그런데 혹은 뭐 여기는 많아요. 뭐 중앙공급실이라고 불러갖고 각종 그러니까 병원 따라 다른데 중소형 병원들,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은 이게 전문적으로 탁탁탁 쪼개져 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급실 그래서 각종 그런 물건들을 모아놓고 공급을 해주는 그런 부서가 있고 혹은 약은 약제과에서만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약품 보급과가 뭐 있는 데들도 약품 공급과 뭐 이런 식으로 된 데들도 있고 그건 각 조직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재고자산 관리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관리. 재고는 병원의 재고자산은 자 유동자산 여러분들이 이제 이준 교수님하고 회계 배웠겠지만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죠. 자산 중에서는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죠. 유동자산으로서 병원의 진료와 각종 의료 장비 및 비품과 건물의 유지 보수 등 자, 이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무슨 뭐 감가상각인 이런 거 다 배웠을 거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회계는 안 하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병원의 계속적인 진료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물품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을 경제적 관점에서 가능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재고 관리의 목표입니다. 딱 하나예요. 재고 관리의 목표는 하나. 재고량을 어떻다? 최소한으로 유지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고량을 없애야 된다라는 의미입니까? 최소한입니까? 다른 말이죠. 최소한은 재고량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재고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 무조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작게 나와야 돼요. 하면 재고가 없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재고가 없으면 불안하죠.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죠.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다 예측해서 딱딱 맞춰요. 재고가 없는 방식으로 가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물건이 필요할 때 물건이 없다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고량은 항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주문량 그러다 보니까 주문은 얼마나 할 것이냐, 주문 시점은 언제 할 것이냐. 자, 주문량을 한 번에 많이 할 것이냐, 작게 잘라서 여러 번 할 거냐.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들이야 한 번에 많이 왕창 떼어갖고 해주는 게 속 편하고 그리고 저거 관리하기도 편하고 유통기한 관리하기도 편하니까 공급업체는 주문량을 많이 해주는 걸 좋아하겠죠. 자주 하는 것보다 조금 텀이 길고 하지만 이제 구매하는 부서에서는 자주 하는 길을 원하죠. 대신 자주 하면 뭐가 발생해요? 일이 발생하죠.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분기별로 해갖고 4번만 구매를 하면 되는 거를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한다. 그럼 일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량을 이제 작게 자주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또 그만큼 하면 일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함이
발생을 하겠죠. 자, 주문 시점은 언제로 해야 되느냐? 이 주문 시점 지금 얘기한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느냐, 1년에 4번 하느냐, 매주 하느냐. 이거 다 보고서 올려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문 시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고 수준을 얼마로 유지해야 되느냐. 이 약이 얼마나 쓰일지 몰라. 그랬을 때 이거를 얼마만큼 유지를 해야 되느냐. 실제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이랬을 때는 제가 약재부서에서 일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협심증 환자라 그래갖고 갑자기 막 이렇게 심장 잡고 쓰러지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이런 환자들이 한테 먹는 혀 밑에다가 넣는 요만한 알약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저도 이제 너무 이제 현장을 떠난 지 오래돼 갖고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그 약을 먹던지 할 때 그게 자주 안 먹어요. 그렇게 갑자기 발생하는 환자들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병원에 와서 갑자기 협심증으로 쓰러진다든지 뭐 이런 환자들이 흔치는 않거든요. 하지만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평시 보유량이 뭐 5알이나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5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5알 중에서 뭐 한두 알이 소모가 됐어. 그러면 3알이 남았으면은 뭐예요? 주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5알을 재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유통기한이 돼서 버리게 되어 있지만 그거 다 계산이 되거든요. 회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5알 있었는데 이번 달은 갑자기 그런 환자가 발생해서 두세 알을 써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알이 남았지만 이거 다 쓰고 하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로 주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뉴얼들이 있어요. 각과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재고 수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 약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알약 같은 것들 한 5,000알 이하로 이제 5,000알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5,000알 지금 딱 떠요. 데이터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주문 시점이 있습니다. 7,000알이 7,000알 정도 됐을 때 주문을 하면 대략 5,000알 됐을 때 들어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재고 수준을 얼마나 할 것이냐, 3,000알일 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환자가 많이 몰린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품종을 발주하여야 할 경우 어떠한 재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느냐. 이건 뭐냐면은 병원의 특징은 품목이 많아요. 500개, 1,000개 이러한 물건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만 해도 500개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다른 물건까지는 몇 천 개씩 쓰겠죠. 자, 그러면은 품종이 많기 때문에 그 품종을 많이 쓰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품종은 되게 적게 쓴단 말이에요. 1년에 거의 안 쓰는 것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재고 정책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개념이죠. 재고자산 관리의 중요성, 적정 재고자산.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적정 재고자산이에요. 적정한 재고자산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수요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소한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약이 필요할 때 못 쓴다든지 물건이 필요할 때 못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고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엄청 많으면 문제가 되죠. 못 써갖고 버리면은 다 그게 비용 처리가 그냥 빠져버리니까 날려가는 돌이잖아요. 그렇다고 빡빡하게 그때 사서 쓸 수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실제 병원에서 하는 거는 한 번 주문하면은 암만 급하게 급하게 오는 것들이어도 당일은 안 오죠. 그 다음날 올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소량 같은 경우에는 막 계약 맺은 업체에서 막 당일날 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적인 재고 자산의 유지는 진료 행위를 원활하게 한다. 당연하죠. 의사들이 진료를 해갖고 이렇게 처방전을 썼어요. 그랬는데 왔는데 없대. 약이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이제 연락이 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게 이렇게 지금 수급이 늦어갖고 약 좀 바꿔달라. 일이 길어지죠. 그러면 처방전 다시 고쳐야 되고 그러면 무슨 약은 얼마나 있냐. 그러면 의사들은 또 처방을 할 때 습관적으로 또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적정 재고 자산은 진료 활동에 따른 경비를 감소시켜 병원 수익성을 향상시킵니다. 당연하죠. 적정 재고 자산을 적정하게 유지하면 진료 활동에 따른 그러니까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병원의 수익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를 10명 볼 수 있는데 이 재고 자산 관리가 안 돼 갖고 중간에 막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은 10명을 볼 수 있는 환자를 뭐 7명밖에 못 받는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겠죠, 병원에서는. 그래서 재고자산 관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병원에서. 자, 재고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 그러면은 보관 위치를 쉽게 식별하도록 당연한 얘기. 물품은 종류별로 당연히 돼 있죠. 규격별로 분류해서 보관한다. 기본이에요. 예. 똑같은 물건이어도 규격에 따르면 다르 보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눴습니다. 물품의 변질 또는 손실, 망실을 방지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물건들이 보관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실온에 보관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냉동 보관해야 되는 거, 냉장 보관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잘 지켜야 되겠죠. 얼마 전에도 모더나 같은 경우에 저렇게 광주인가 거기서 깜빡하고 바깥에다 내놔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손실이 망실이 일어난 거죠. 손실이 일어난 거죠. 못 쓰고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많이 발생을 해요. 혹은 상온에 둬야 될 약을 멋모르고 냉장 보관을 했다. 그러면 그 습기 다 빨아먹어서 못 쓴단 말이야. 못 쓴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냉장 보관해 거를 또 반대로 바깥에다 보관했다. 그러면은 변질돼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변질이 되지 않았어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폐기 처분해야 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출고 시에 선입선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간은 당연히 활용해야 되는데 이 단어예요. 선입선출. 선입선출이라는 건 뭐냐면 선이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선입, 먼저 들어온 것이 들어올 입자죠. 선출,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에요, 핵심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들어온 게 유통기한이 길겠습니까? 나중에 들어온 게 길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나중에 들어온 게 길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창고에 쌓을 때 먼저 들어온 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깥쪽에 둬도 새로운 게 들어오면 계속 뒤로 밀리잖아.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게 이제 발생하죠. 제일 좋은 거는 창고를 양쪽으로 뚫어갖고 먼저 들어온 거를 출구 쪽에다 하고 뭐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다 자동화 시켜갖고 바코드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어요. 실제로 뭐 조금 대형 이제 상급 종합병원은 여기에 나타나는 재고자산 관리 이 원칙이 이제 그냥 잘 지켜져요. 그냥 다 자동이고 전산이고 다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중소형 병원들이에요. 사람이 아직까지도 힘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들 이런 같은 데는 상급 종합병원들처럼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한 게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인간이 하죠. 그래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수액 있죠. 수액 링거액이라고 하는 수액을 이렇게 쌓아놔요. 그러면 수액이 보통 뭐 오래서 기억이 안 난다. 그 뭐 2, 4, 6, 8, 10, 뭐 10개에서 12개 이렇게 한 박스로 이렇게 탁탁탁 온단 말이야. 그러면 쌓아놓죠. 무거워. 그러면 쭉 쌓아놔. 쌓아놓으면은 오래된 게 밑에 깔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또 바꿔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 들어온 게 위에 쌓일 것이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입선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늦게 들어온 걸 먼저 쓰다 보면은 유통기한이 짧은 먼저 들어온 게 재고가 돼갖고 이게 이제 유통기한이 오버되면서 폐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불출이 빈번한 물품, 자주 나가는 물품은 불출구 가까운 곳 또는 사용처와 가까운 창고에 보관한다. 당연하죠. 입구 쪽에다가 창고 입구 쪽에다 두든지 혹은 사용하는 부서에 또 조그만 소형 창고를 만들기도 해요. 많이 쓰는 물건은 그쪽에다 알아서 쌓아놓고 쓰게. 자, 창고 출입을 제한하여 물품 도난이나 분실, 품목의 대치 등을 방지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고 반품 또는 교환품이 있을 경우에는 반품 전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 반품이 항상 있어요. 교환품이 항상 하고 그런데 이제 일이 바쁘다 보면은 이 반품 전표라는 거에 줄치세요. 반품 전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 없이 그냥 막 갖고 와서 이걸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받으면 안 돼요. 반품 전표 잘 받아야 돼요. 제대로 사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반품 전표를 받고 다시 그 불출을 해주는 그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서류로 움직여야 돼. 아니면 나중에 뭐가 돼요? 수가 안 맞게 돼요. 네. 왜 반품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느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의 없고
보통은 이런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액이 뭐 예를 들어 링거액 자체가 수액이 5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3병 반밖에 안 썼어요. 그럼 1병 반이 남잖아요. 그럼 반은 그냥 폐기예요. 뚜껑을 오픈했기 때문에 1병이 남죠. 그럼 이 1병은 어떻게 돼요? 반품시킨단 말이야. 이랬을 때 다 반품 전표를 써갖고 한다는 거예요. 다들 반품 전표를 써요. 근데 혹가다 급한 막 이제 응급 막 그런 걸 때는 이게 미스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반드시 사용한다. 하지만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이런 문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다 자동으로 전산화 시켰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수업에서 하는 거는 상급 종합병원만 병원이 아니잖아요. 중소병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한국에. 그런 데서는 여전히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을 잘 알아야 된다. 자, 마약, 극약 등 특수약품 이런 걸 이제 마약, 극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병원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향정신성 의약품을 쉽게 해서 마약이에요. 정신이나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주는 이게 마약 성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마약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희석을 한다라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뭐 1000분의 1로 희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몰핀 같은 경우도 이런 쪽 향정신성 의약품 안에 들어가겠죠. 예. 여러분들이 기침 많이 하고 그러면은 주는 알약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다 향정신성 의약품 안에 들어갑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특수약품이나든지 방사선 동위원소를 다루는 어떤 방사선 그런 거라든지 혈액이라든지 기타 특수보관을 위한 물품은 그 성질에 따라 보관 장소를 달리하거나 해당 부서에서 따로 관리를 해요. 특히나 뭐 마약 그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보관은 뭐 약재 부서 어디 이렇게 또 이중키로 잠궈 놓거든요. 이런 거는 그런 데서 따로 한다든지 혹은 해당 부서에서 뭐 내과에서 하더라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함부로 열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옛날에 뉴스 보면은 어떤 내과 의사가 약물 중독돼 갖고 밤에 몰래 자기 과 들어가서 자기가 문 열고 주사 놓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실제. 그러니까 그것처럼 해당 특수하게 관리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뭐 그런 거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창고 관리와 중앙화와 뭐 분산화의 장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자, 중앙화하고 분산화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중앙화라는 것은 이제 창고 요거는 조금 길어지겠다. 자, 그러면은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거에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